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절 주택건설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건설 자금, 이 안에 이제 주택상환사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매도 청구, 주택건설 절차까지 내용이 좀 많지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상환사채란 한마디로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미리 사놓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난 후에 주택으로 상환받는 그러한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일부를 미리 내고 사채를 구입하고 만기가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주택건설업자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들을 미리 좀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입주자들은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그런 주택상환사채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만 주택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발행권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발행권자, 한국토지공사와 등록사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등록사업자는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 기준이란 아래와 같고요. 플러스 이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증 외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하고요.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할 때는 주택상환사채 이렇게 좀 바꿔서 암기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3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3년간 300호 이상, 그 다음에 규모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렇게 3자와 친숙하고요. 자본금은 별도로 5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기획재정부 장관, 이거 아니죠. 국토부 장관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 방법과 상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식 증권,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하는 그러한 증권으로 발행을 하고요. 그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또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표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크게 요 명의 변경과 그 다음에 대항력,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은 원부에 기재하는,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대항력은 이 채권에 기재를 해야 돼요. 원부와 채권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원부에는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기록하는 것은 성명을 기록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이 좀 심한 내용이긴 한데요. 도시개발법의 토지상환채권에서는 원부에 기재되는 것도 성명과 주소고 채권에 기재되는 것도 성명과 주소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좀 나오기도 좀 이렇게 나오면은 깜빡 속기 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눈으로 익혀주시고 계속 횟수를 반복할 때 좀 여유가 생기면 이 부분까지 같이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명의 변경은 원부에 기재하는 방식, 대항력은 채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런데 주택상환사채의 경우 원부에 기재하는 건 성명과 주소뿐이고요. 채권에 기재하는 건 성명이다. 그렇게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상환기간,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도 3이 나오죠. 상환사채.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상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한다. 그리고 이렇게 납입된 주택상환사채의 금액은
택지 구입 및 조성, 주택 건설 자재의 구입 등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건설 공사비의 충당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주택 상환 자체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가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옵션이 세대원 전원이라는 점과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 질병 이런 거, 상속, 그 다음에 해외 이주 혹은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해약할 수 없다. 알아두시고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 상환 자체를 구매한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는 주택 상환 자체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고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채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입주자 저축이라는 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해요. 즉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및 매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자, 주택법 처음 시작할 때 이 절차도 기억하시죠? 이때 이제 요 사업계획 승인이 이제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 신고, 시공 감리, 사용 검사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건축 허가를 받는 단계예요. 용어가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낯설게 느껴지죠. 건축 허가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주택 건설을 시행하려는 자는 이런 서류들을 첨부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떤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냐? 바로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 대지조성사업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은 일단 30호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단독주택을 말할 때는 호라는 걸 쓰고 공동주택은 세대를 씁니다. 그래서 30채, 쉽게 말하면 30채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대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각각 예외적인 사유가 있죠.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 이게 키워드입니다.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를 건설하는 경우, 혹은 한옥의 경우에는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옥 30호 정도, 자, 이 말은 30호 미만일 때는, 그리고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이나 한옥 같은 경우는 50호 미만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이나 한옥은 좀 더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도 이 밑에 있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두기 좀 힘들겠지만 한번 읽어보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죠. 이것들이 각각 세대별 주거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경우, 5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인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지 조성 사업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2페이지에 그 등록 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나왔었죠. 네, 바로 이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이상, 그리고 연간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연간 1만 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이럴 때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때 20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요거와 요 숫자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단독 30호, 공동주택 30세대, 그리고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1만 제곱미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또 사업계획 승인 제외 대상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어떤 건물인지 아시겠죠? 주택과 주택 외 시설, 그러니까 상가 등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어 있는 주상복합 빌딩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건축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심의 어떤 주거난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장려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해 줍니다. 여기서 유통상업은 제외된다는 거 꼭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다 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1%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적정 비율을 결정할 때 주택으로만 너무 들어가 있으면 기타 어떤 생활 편의시설이 줄어들게 되고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도심에 있으니 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고 뭘 쓰고 해야 될 다양한 어떤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상가 비율이 11%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까지입니다. 구청장 여기서 빠진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구청장은 너무 지역에 밀착되어 있죠. 가장 가까운 단체장이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만약에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역할까지 하면 부정에 연관되거나 여러 가지 상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청장은 여기서 좀 빼자라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으로 인한 것이겠죠. 그래서 구청장은 빠진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니지만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승인을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과 시장, 군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10만 제곱미터로 구분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하는 거를 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것이고요. 또 대규모, 즉 큰 규모를 보통 이제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라고 구분하는데 이러한 대규모로 택지 개발 사업 또는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고요. 밑에도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등의 필요를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호의 한옥 건설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자, 그리고 공구별 분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좀 유도리도 주는데요.
주택 건설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600세대 이상인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 작성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시에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의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경우, 소유권을 전체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자기들이 소유주니까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확보한 경우, 소유권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고요. 또 국지, 토지가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는 공적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비록 소유권을 아직까지는 다 확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매도 청구 절차를 거쳐서 확보를 할 거기 때문에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는 그걸 보는 내용이 뭐냐면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당연히 보아야 될 것이고요.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 같은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살펴보는 거는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이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이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또는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예, 요게 이제 이 문장이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요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읽으면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30일 이내라고 하면 틀리고요. 또 이렇게 승인했을 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뭐 변경하는 경우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그런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1, 2, 3번인데 먼저 단서가 있어요. 이 경미한 사항이 사업 주체가 국지, 토지일 경우 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이면서 국지, 토지이면서 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 외에 국지, 토지 외에 민간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1, 2, 3번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 2, 3번이란 게 뭐냐? 총 사업비의 2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대지 면적의 20%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이런 거는 이제 경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이걸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뭐 배치 조정, 주택단지 안에 도로의 선형 변경, 뭔가 설계와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의 승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실제로 시작해야 됩니다. 무한정 연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또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최초 공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외의 공고는 요 최초로 착공 신고한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위에 바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주요한 논점은 무엇이냐면 이 1번과 2번의 A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와 공구별 분할 시행할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이것들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최초 공고 외의 공고, 즉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만약에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 공고 외의 공고는 최초 공고가 진행된 이후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미 최초 공고는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 공고 외의 공고가 2년 이내에 비록 착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취소해버리면 첫 번째 이미 시작한 공고까지 문제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2년 내 착수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반복하실 때, 복습하실 때 이 건축법과 이 착공 의무기간과 위반시 효과를 건축법과 주택법 같이 비교하면서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또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착수기간 연장 가능 사유는 이제 아까 살펴본 대로 가의 1과 2의 A번 한해서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 때나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로는 문화재청장의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 그 발굴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어쩔 수가 없죠. 다만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그렇게 연기할 수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하는 이유 때문에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그리할 수 있고, 천재지변 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공공텐츠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 시설의 설치 지연, 이런 거는 봐줘야겠죠. 그리고 또 등등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 연장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최초 공고 외의 공고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초 공고 외의 공고,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또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취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도시기본법에 따라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이런 경우는 각각 2와 3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없이 어떤 주택을 계속 지을 수 있는 자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자에게는 매도 청구라는 독특한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이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를 말해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100% 자발적으로 이 대지 소유자들이 그 소유권을 다 넘겨줄 이란 법이 없잖아요. 분명 알박기나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뭐 사실 어떠한 개발 행위도 개발 사업도 진행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이때 건축물을 같이 포함합니다. 그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뭐 가격을 후려칠 수는 없고요. 정당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가격을 협상해서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또 안 되면 그 3개월 이상 사업 주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 이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이상 협의를 할 때 다 그 증빙 자료를 남겨야죠.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남겨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사용 권한 확보 정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져요. 매도 청구하는 그 모양새가 달라지는데, 먼저는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중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때는 사용 권한을 나머지 5%가 되겠죠. 그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95% 미만, 80% 이상, 80% 이상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고 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고 시일 10년 이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지 소유 기간을 한정할 때 대지 소유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 이것을 합산해서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그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나머지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0%, 아니죠, 95%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지 토지만 가능합니다. 이 민간은 수용 권한이 없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역시 이 규정은 공취법을 준용합니다. 또 토지의 이런 매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의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 관할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또 힘을 실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요. 이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이 위탁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면서 위탁을 하는 거죠. 건축법에서는 100분의 4였죠. 이 주택법이 쉽게 말하면 그 구치가 크기 때문에 100분의 2인 거고요. 건축법은 주택법보다 좀 작기 때문에 100분의 4를 받아도 되는 거죠. 100분의 4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때 요 가나다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매각 대상 사업이다 라고 해서 요 세 가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가와 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이런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채비지도 우선 매각할 수 있는데요. 이 채비지라는 거는 도시개발법에서 나왔었죠. 그 보류지와 그 보류지의 일부 중에 이제 채비지를 또 가지고 있다가 이것들을 이제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한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배웠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이 채비지입니다. 그 채비지를 이렇게 이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5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각할 때에는 경쟁 입찰로 해야 되고요. 당연히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작성 전에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해야 한다.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이렇게 정해 놔야 이걸 토대로 이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요. 그 계획에 맞게 조화롭게 이제 나머지 도시개발 구역의 도시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해야 한다는 표현 한번 읽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양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성원가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조성원가로 해줘야 된다, 이 말 나오면은 틀린 거죠.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아무한테나 조성원가로 줄 수 없다라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간선시설에 관한 사항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업주체가 단독주택 105, 공동주택 100세대, 리모델링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해당 간설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간설시설이라는 것 배웠었죠?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연결해주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간설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한다는 거고요.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각각 뭐 전기공사, 통신공사, 가스공사, 지역 난방시설공사 이런 데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체통은 국가에서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제일 비용이 적게 드네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50% 범위에서 요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50% 범위 내에서 국고 보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간선시설은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입주가 실제로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위에 살펴본 대로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각각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도로, 상하수도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50%의 범위에서 국고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착공하기 전에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하고 감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사용 검사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어 가는데요. 실제 뭐 설계, 착공, 신고, 시공, 감리는
뭐 건축사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사용검사 부분입니다. 사용검사는 말씀드렸듯이 뭐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그리고 준공검사라고도 그렇게 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검사권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다만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그리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검사도 공구별과 동별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공구별로 분할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이런 사유가 있어서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납득이 가는 내용이죠. 문제가 나오면 이해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의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 주체가 파산하였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시공 보증자가 없어요. 혹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정리하면은 사업 주체가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는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자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정해서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시가 그것도 안 되면은 뭐 결국은 입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 그런 좀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업 주체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 주체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주체와 주택의 시공자는 다를 수 있죠.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 이 숫자도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임시 사용 승인도 받을 수가 있는데 주택건설 사업인 경우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될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지 조성 사업인 경우는 구획별로 할 수 있고요.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인 경우는 동별로, 대지는 당연히 구획별로, 공동주택인 경우는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세대별로, 그 아파트 한 호수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주택을 한참 건설할 때 그때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 청구와 좀 달리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미 사용검사가 다 됐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아파트 단지의 어떤 일정한 구역에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이 실소유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여기에 자기가 땅 주인임을 확인받게 되고 점유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뭐 아파트 단지의 아주 구석의 일부분이라고 그러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중심 위치에 결정적인 어떤 위치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이 주택, 이 복리시설을 포함하는데요. 이 주택 단지의 주민들은, 이 소유자들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때도 시가로 하는 거고요. 시가로 하는 거고, 몇 가지 이제 좀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이 매도 청구를 해야 돼요.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사용검사니까 4분의 3, 5분의 4 아닙니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고요. 이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요. 다만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이 해당 주택의 면적이 주택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돼요. 이게 이 전체 대지의 5% 미만이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너무 크다. 그럴 경우에는 못 건든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되지 아무 때나 뭐 이미 다 정주해서 이 토지를 점유하고 뭔가 살고 있는데 뭐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거를 매도 청구를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비용들은 이 주택 소유자들이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사업주체가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2장 마치고요. 다음에는 제3장 주택의 공급.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의 건설 이런 것들 나옵니다.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